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연말정산편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기본적인 내용들 과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우리 또 세무사랑 프로가 약간씩 기능들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연말정산에 있어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때 우리 반영되는 개정세법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서 난임시술비, 그 다음에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가 됐습니다. 난임시술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부분이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5%였고 난임시술비가 20%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기본 공제율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을 30%로 상향했고요.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에 대해서 20%로 공제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에 대한 규정 내용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규정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 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은 병원에서 의원에서 다 구분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고, 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원래 적용 대상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수행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종업원 소유 차량입니다. 원래 종업원 명의로 된 차량인데, 요즘에는 종업원 명의로 된 차량보다는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차량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 차량에 대해서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과세가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리스나 렌트로 운행하는 차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 명의로 계약된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비과세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연금 계좌 유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 퇴직연금, 그 다음에 과학기술인 공제협회에 따른 퇴직연금,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연금들이 있었죠. 그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4월 1일 날 시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요즘 이제 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되는 안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니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 한도 적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전환해서 납입액으로 전환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요 공제를 언제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단서를 신설해서, 다만 이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 추가 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환한 연도만 적용할 거냐, 아니면 그 다음 연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환한 연도에만 추가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전환 금액의 10%와 300만 원에 대해서 작은 금액을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사택 제공 이익은 종전에는 과세 제외 소득이었습니다. 과세 제외 소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 단일 세율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즉 19%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적용을 못 받습니다.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19% 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는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게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항목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 못 받기 때문에 갑자기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한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 세율 적용이 될 때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부분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과세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과거처럼 과세에서 제외되는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뒤에 본문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우대형 주택 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자, 가입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청년이고요. 총급여 3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이 부분을 600만 원 올려서 3,600과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 소득 수준에 대한 요건을 조금 완화했고 적용기한을 2023년도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했습니다. 자,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은 자, 기본적으로 만 34세 이하,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고 장기펀드 상품이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경우에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하면 가입 요건에 갖춰지면 그러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직전 3년 동안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를 따질 때 병역 이행 기간은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자, 가입 희망자는 소득금액 증명서, 병적 증명서를 펀드 취급 기간에 제출하면 되고요. 펀드 운용 요건은 뭐 국내 상장 주식의 40% 이상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상품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가입 요건에만 해당되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셔갖고 진행하시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제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라는 거고요. 다만 가입 중에 총급여가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 초과할 때는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후에 3년 이내에 해지, 인도, 양도하게 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징합니다. 상당액은 납부금액의 6%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추징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을 해 주시고 적용기한은 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가입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게 되면 600만 원 기준으로 4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 실명 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추가했습니다. 자, 원래 신청에 의해서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해서 사용자 인증받는 케이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본인의 예금 계좌와 연결이 되면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좌번호하고 연결이 됩니까? 자동이체 카드 대금 결제 계좌 있죠. 그렇게 연계가 되면 실명 인정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 과세 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 기한을 연장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이런 데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그 성과급에 대해서 소득세를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었는데 영업이익 발생 조건을 지금 삭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상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원래 10% 세액공제 되는 부분을 15%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요. 근로자한테는 경영성과급에 50%에 해당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직원들한테 지급하게 되면 직원들은 세금이 소득이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세금에 대해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지급한 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년 12월 달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인데 우리 정기국회에 정부 예산안하고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같이 정기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 개정 예정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 반영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반드시 개정세법을 확인하신 다음에 실무에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보시면 첫 번째는 월세 세액 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성실 사업자가 월세액의 10% 또는 12%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을 월세액에 대해서 12%, 15% 해서 공제율을 상향하겠다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지만 실제 통과되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 자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환 금액의 40%,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죠. 청약 저축하고 합쳐서 3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 상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는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한해서 15%가 20%, 30%를 35%로 상향했었습니다. 상향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21년도까지 적용되는 부분을 22년도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라고 해서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총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15%에서 40% 이렇게 공제율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요.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80%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제 한도와 관련해서 과거에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었죠. 이 부분을 단순화해서 기본 공제를 급여 수준에 따라서 300, 250으로, 그 다음에 추가 한도, 전통, 대중, 그러니까 도서공연 관련되는 부분을 각각 1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던 부분을 통합해서 300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 초과자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전부 합쳐서 300이니까 전통시장을 많이 쓰는데 도서 공연은 좀 적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좀 좋아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 내용은 개정될 내용인데 우리 2022년 귀속분에 적용될 예정은 그러니까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부분만 2022년도 귀속분에 포함해서 연말정산할 때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정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연말정산할 때 관련되는 공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반영해서 정리가 됩니다. 또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5일 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될 때 그 부분 다 감안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법 개정 여부와 개정이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 설명이었습니다.